네, 낯선 문학작품 감상반 이제 3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기와 4기는 1기와 2기에 비해서 수업 내용 자체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어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수능 완성 자체가 다루고 있는 문학작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든 상황이고 대신에 낯선 작품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전 모의고사가 5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유형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형편에 나오는 모든 작품을 털어버릴 예정이고 그 다음 이제 매주 실전 모의고사 1회, 2회, 3회, 3회 이렇게 한 회씩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총 6주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뒤쪽에 보시면은 작년 모의평가 문항을 넣어 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작년 모의평가 문항이 수능 완성이랑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의 작품들을 거의 다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유의미할 거란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모의고사 그리고 올해 이제 3학년들이 치르는 학력평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에 나오는 문학작품들 이렇게 해가지고 2회를 제가 구성을 따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낯선 문학작품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는 어떤 작품을 조금 더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연습 1번에 가는 정보 텍스트가 실려 있는데요. 선생님들 저는 이 정보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5월달 문학반도 개강을 했어요. 그런데 5월달 문학반에서도 요 글을 같이 읽었거든요. 근데 같이 읽은 이유가 선생님들은 이제 심상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감각적 심상을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각적 심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심상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지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중첩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의미한 지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에서 이미지란 주로 감각을 통해 재생되는 심상을 의미하지만 이미지는 감각적인 것만으로 한정되지 않는데 이러한 대표적인 이미지들의 예시로는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가 있다. 감각 이미지는 감각기관 중심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이미지와 한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공감각 이미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붉어 나 발목이 시리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와 같은 시의 구절에서는 색채를 바탕으로 한 시각 이미지나 촉각을 활용한 이미지를 찾을 수 있다. 1930년대 이미지즘 운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회화적 요소가 극대화된 시각 중심의 감각 이미지는 현대 이미지의 핵심이며 감각뿐 아니라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 혹은 정서적 반응을 동반하게 되었다. 더불어 시각 이미지는 그림을 그리듯 공간적 장면을 하나의 화면처럼 보이도록 표현하기도 하고 이러한 화면들이 모여 청각, 촉각 등의 다양한 감각 이미지들과 연결되어 운동성 있는 장면으로 형상화되기도 하였다. 여기까지가 이제 감각 이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잘 봐야 될 것은 비유 이미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중첩 이미지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래쪽 보겠습니다. 비유 이미지는 시에서 시인이 원관념에 해당하는 정서나 관념 등을 직접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관념을 통해 간접적으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미지이다. 예를 들어 봄은 고양이로다 라는 시에서는 원관념인 봄을 고양이의 털, 눈, 입술, 수염과 연결지어 봄의 분위기를 형성한다. 금방울과 같이 호동글한 고양이의 눈에 미친 봄의 불길이 흐르도다 에서는 봄의 생동감을, 고양이의 수염에 푸른 봄의 생기가 뛰놀아라 에서는 생기 넘치는 봄의 분위기를 형상화한다. 이처럼 시어 자체가 비유의 언어이기에 비유 이미지는 보조관념으로 시 전편에서 정서나 심리적인 의미를 환기하게 된다. 그런데 맥락과 상황에 따라 비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가시를 가졌다라는 표현은 앞에 장미가 붙는다면 사실 진술이지만 아름다움과 같은 것이 앞에 붙어 원관념으로 연결되면 사실과는 다른 상황에서 형성되는 비유 이미지가 되어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위험과 같은 심리적인 의미를 환기하게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가시를 가졌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는데 이 앞에 장미가 붙게 된다면 사실 진술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운이라고 하는 수식해주는 것이 붙게 된다면 얘 자체가 원관념이 된다라는 거죠. 이 문장을 한번 써보자면요. 선생님들 한번 써서 우리가 탐구를 해보자면은 가시를 가졌다.
자, 가시를 가졌다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 앞에 장미가 가시를 가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사실 진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아름다운 가시를 가졌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장미 또는 꽃의 일부로서 작용을 하면서 이 자체가 무엇이 되느냐? 이 자체가 원관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표현하고자 한 관념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비유적인 이미지로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실제로 써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시가 될 경우에는 무엇을 나타내고자 했냐면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위험이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네가 존재를 한다. 설명을 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이 원관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관념을 이 가시가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 원관념을 가시가 표현을 해주는데 이때 이 원관념은 무엇이냐? 방금 나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움 속에 숨어있는 위험이라는 거죠. 그럼 이 아름다운 가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이 전체가 아까 이제 원관념이 된다라고 했는데 다시 정정을 해보자면은 아름다운 가시라고 하는 이 자체가 보조관념으로 이 원관념에 해당하는 이 관념을 추상적인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데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미지를 개념상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로 구분하지만 사실상 두 이미지가 중첩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그 다음에 저는 밑줄을 쳤는데요. 신체 감각에 의해 지각된 감각 이미지가 시인이 드러내고자 한 정서나 관념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 밑줄을 쳤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자면 신체 감각에 의해 지각된 감각 이미지가 시인이 드러내고자 한 정서나 관념 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미지가 중첩되었다고 보는데 뒤에 나오는 예시로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처럼 감각 이미지와 비유 이미지가 연결되면 시각적으로 보이는 황금과 꽃이 귀중하고 아름답다는 심리적 의미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중첩 이미지로 활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황금의 꽃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비싼 그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시각적으로 황금이라고 하는 존재와 꽃을 연결지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비싸고 귀하다라고 하는 어떤 관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걸 사용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비유 이미지가 중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아래쪽에 해설 및 참고 자료는 함께 읽어보시고요. 자, 뒤쪽에 이제 유형 연습 두 편의 시를 가지고 요거를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선생님들 EBS 수능 완성에 출제되어 있는 문제 중에서 방금 읽은 이미지와 관련된 요 글을 적용시켜서 출제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까지 얹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선생님들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64의 교목입니다. 264의 교목. 자, 264의 교목 같은 경우에는 14종 문학자습서 그리고 11종 문학자습서, 10종 문학자습서에 모두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문학자습서에 모두 실려 있는 작품으로는 교목을 제외하고는 264의 작품 중에서는 절정 한 작품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작품들은 어떤 것들이 중요한 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264의 작품 중에서 추가로 더 볼만한 작품으로는 광야가 11종과 10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가 11종과 10종에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보실만 하고요. 그 다음에 청포도와 꽃 두 작품은 14종과 11종에는 실리지 않았다가 10종에서만 실려있는 작품입니다. 즉 최근에 학생들 또는 최근에 공부를 시작하신 선생님들께는 좀 익숙한 작품일 수 있겠으나 과거에부터 공부를 시작해온 선생님들께서는 이 작품들을 최근에 좀 접해보신 느낌이 들 거다. 그래서 264 작품 중에서는 좀 낯선데?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오히려 출제가 되었던 노정기라고 하는 작품은 14종 문학자습서에는 실려 있었고 11종과 10종 문학자습서에서는 빠져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264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 작품을 추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목을 제외하고는 절정과 광야, 청포도, 꽃, 노정기 이렇게 5작품이 실려있기 때문에요. 총 6개의 작품을 선생님들께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진 말아라.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진 못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육사의 시 같은 경우에는 굳은 의지를 나타내는 시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선생님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이 작품에서 지금 앞에 나온 글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구절은 푸른 하늘, 세월에 불타고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요렇게 세 개의 구절입니다. 한번 써서 보도록 할게요. 푸른 하늘, 세월에 불타고 푸른 하늘, 푸른 하늘, 그 다음에 세월에 불타고 세월에 불타고 그 다음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이렇게 세 개의 구절을 선생님들께서 이미지로 좀 살펴보셔야 돼요.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요 세 개를 이제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푸른 하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푸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수식하느냐? 여기 하늘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색채가 사용이 되기 때문에 색채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푸른 하늘이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이 푸르다라고 하는 것이 대상인 하늘에 대해서 긍정적 인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표현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각적인 이미지인 동시에 긍정적 인식을 표현해주는 비유적인 이미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적인 의미까지도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첩 이미지로 볼 수가 있겠다. 이 경우가 중첩 이미지로 볼 수가 있겠다. 자, 중첩 이미지로 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월에 불타고 부분 보겠습니다. 자, 세월에 불타고인데요. 얘가 지금 시각 이미지와 연결이 되어 있긴 했습니다. 연관이 되어 있긴 한데 시각 이미지, 불타는 어떤 이미지, 시각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나무를 불태우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점에서 세월에 불타고이죠. 그런데 요 앞에 생략된 것이 뭐냐면 나무가 세월에 불타고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나무를 불태우는 것이 세월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원래 사실 진술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거는 이제 사실 진술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비유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비유 이미지에 해당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내용을 전달하고 싶으냐? 얘는 지금 비유 이미지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되는데 어떤 이미지를 전달하고 싶으냐,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싶으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세월에 불타고 있다. 그럼 불타다라고 하는 것이 얘가 지금 원형적 이미지로 죽음, 소멸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죽음, 소멸입니다. 그럼 이 세월에 의해서 나무가 고통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그 다음에 현실의 어떤 불안, 실현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내는 비유적인 이미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차라리 폼도 꽃피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쪽에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공간이 주는 부정적인 느낌을 화면으로 형상화해 두었다, 묘사해 두었다라는 겁니다. 낡은 거미집 휘두르고 끝없는 꿈길에 혼자 설레이는 마음은 아예 뉘우침 아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부정적 상황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육사의 교목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 우리가 출제가 만약에 될 거다라고 한다면 출제 확률을 따져보는 거잖아요. 출제 확률을 따져본다면 어디에는 꼭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은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는데 이 단호한 의지를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느냐. 자, 그럼 한번 오래간만에 도식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작년에는 진짜 자주 도식을 그려드렸는데 올해는 정말 오랜만에 도식을 그려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여기에 주제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
눈에 보이는 장면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주제를 쓰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부정적 현실에 꺾이지 않겠다는 의지적 자세를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주제. 필자가, 작가가 드러내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주제, 의식입니다.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호수에 거꾸로 박힌 나무라는 거죠. 차라리 이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호수에 거꾸로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죽음을 불사하는 자세. 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 나무를 힘들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라고 해서 거기 보면은 푸른 하늘에 닿을 듯이 세월에 불타고 우뚝 남아서서 차라리 봄도 꽃피지 말아라. 뭐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정한 봄이 아닐 경우에는 푸른 하늘에 닿지 못할 경우에는 봄도 꽃피지는 말아라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검은 그림자 쓸쓸하면이라고 되어 있죠. 마침내 호수 속 깊이 거꾸러져 차마 바람도 흔들지 못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존재를 괴롭히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검은 그림자, 바람, 이런 존재들이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것들의 이제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러한 어떤 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표현법을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좀 독특한 눈에 띄는 표현들을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 보자면요. 지금 부사어, 부사어 사용을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잡아두셔야 되겠죠. 부정적인 부사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차라리, 아예, 마침내, 차마, 이렇게 4개를 사용을 하고 있다. 차라리, 아예, 마침내, 차마. 차라리, 아예, 마침내, 차마. 그럼 선생님들께서 이런 것까지 외워야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 다른 시도 아니고 이육사의 교목입니다. 이육사의 시는 저항시 중에서도 대표 작품들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좀 찾아두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어제 요 단어들을 국어사전에까지 찾아보았어요. 그럼 차라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국어사전 찾았던 내용을 읊어드릴 건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더 따로 메모를 하고 싶으시고 궁금하시고 하면은 선생님들께서도 국어사전을 찾아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차라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실을 말할 때 저리 하는 것보다 이리 하는 것이 나음을 이르는 말이고, 대비되는 2가지 사실이 모두 마땅치 않을 때 상대적으로 나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음, 이 둘 다 마땅치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거 봄이 꽃피지 않는 상태를 내가 선택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예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또는 순전하게, 그러니까 절대 내가 한 톨도 양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아예라고 하는 부사를 사용을 하게 된 거죠. 일단 마침내, 드디어, 마지막에는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차마라고 하는 단어는 뒤에 오는 동사를 부정하는 문맥에 쓰여서 부끄럽거나 안타까워서 감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정적 부사라고 써놓긴 했는데 약간 극단성을 지닌 부사들을 사용을 해서 자신의 태도를 드러내는 거죠. 요 부사들의 특징이 뭐다? 극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성. 그래서 나의 의지 또한 이렇게 올곧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부사를 사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로는 뭐냐면은 부정어로 종결을 해서 시의 어떤 인식을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인상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자신의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외에도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은 뭐 상승의 이미지, 우뚝 남아 서서 상승의 이미지 사용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져 여기는 하강의 이미지를 썼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로 작년에 출제가 되기는 했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교목을 설명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써진 요것들이 만약에 교목이 출제가 된다면은 표현법상으로 출제를 할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주제의식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눈앞에 보이는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봐두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한번 낯선 작품은 아니지만 근데 낯선 작품은 아닌데 선생님들한테 이거 해석해 보라고 하면은 낯설게 되게 느끼세요. 그래서 한번 해석 작업을 해보았고요. 그 뒤에 이제 김종길의 성탄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의 성탄제. 어두운 박 안엔 빨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잦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시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시었다.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따오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젊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에 열로 상기한 볼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 이따금 뒷문을 눈이 치고 있었다. 그날 밤이 어쩌면 성탄제의 밤이었을지도 모른다. 어느새 나도 그때의 아버지만큼 나이를 먹었다. 옛것이라곤 찾아볼 길 없는 성탄제에 가까운 도시에는 이제 반가운 그 옛날의 것이 내리는데 서러운 30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따오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아까 앞에 읽으신 정보 텍스트와 관련해서 보셔야 되는 표현이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 다음 뒤쪽에 나오는 붉은 알알이와 내 혈액, 마지막 연에 나오는 붉은 알알이와 내 혈액 이렇게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럼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 여기 아래에 공간이 비어 있어서 여기다가 써둘게요. 여기다가 써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이요. 짐승이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나는 이것이다 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원관념이고 얘가 지금 보조관념이에요. 그러면 1월에 수업을 들으셨을 때 이 사이에는 뭐가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냐면 유사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유사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 1, 2 사이에 존재하는 유사성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유사성은 연약함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감각적인 요소를 사용하지 않고 두 개의 관념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얘네는 비유 이미지, 비유적 이미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뒤쪽에 붉은 알알이와 내 혈액, 산수유 붉은 알알이거든요. 산수유 붉은 알. 산수유 붉은 알알이와 그 다음에 내 혈액 속에 이것이 녹아 흐른다. 자, 그럼 여기 붉다라고 되어 있고 혈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연결해주는 지점에는 무엇이 존재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색채, 시각적 요소가 존재하게 됩니다. 시각적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이 산수유 붉은 알알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냐면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가져온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 준다라는 거죠. 그럼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적인 이미지는 앞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로 하자면은 정서나 관념 등을 드러내기 위해서 간접적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정서나 관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게 관념이죠.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둘을 엮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고, 요 두 개를 연결시키는데 무엇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각적 이미지 중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 시도 한번 도표를 그려볼게요. 오늘 한번 도식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제를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는 주제를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장면을 쓰셔야 되는데 요거를 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셔야 됩니다. 왜 반으로 나눠서 쓰셔야 되냐면은 요 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장면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현재의 장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써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냐?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요 사이에 뭐를 써주시고 에 대한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적 화자가 느끼는 정서라고 한다면 그리움을 드러내고자 한다. 그런데 과거에는 아픈 나를 위해 약을 구해오신 아버지, 이고요. 현재는 눈이 내리는 과거를 회상하는 성인의 나. 요거를 이제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표현 기법적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해주고 있다. 구체적인 장면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인 장면 무엇이냐? 첫 번째, 산수유 열매. 요거 이제 해열작용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산수유 열매를 대표적인 소재로 활용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산수유 열매를 그냥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냐면 눈을 가지고 색채 대비를 함으로써 훨씬 강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눈에서 연결시켜서 서늘언이라고 하는 촉각 이미지를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매우 아픈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었고요. 내가 굉장히 아픈 상황에서 아버지가 약을 구해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회상하는 데에 계기가 되는 것이 또 뭐냐? 눈입니다. 눈이 과거를 회상하게 되는 매개체의 역할을 추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요 추가로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요 시 안에서 이렇게 눈 두 개가 나오죠. 눈 두 개가 나왔을 때 제가 오늘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시 안에서라도 동일한 소재가 나왔는데 두 개가 동일한 의미로 사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체크했다가 두 개를 비교하거나 또는 의미를 따로 서술해 보거나 하는 연습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산수유 열매가 어디에 있다? 혈액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성탄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성탄제. 그날이 성탄제의 밤인지도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성탄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장환의 성탄제도 시험에서 출제된 걸 풀기는 하였지만 성탄제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제목이. 그래서 이 성탄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것, 또 그날의 밤이 성탄제였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전통적이고 복고적인 정서로 전이가 되어서 이 인간의 보편적인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제목에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표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이런 도식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지만 성인이 된 화자가 과거를 떠올리는 어떤 매개체적인 요소도 등장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출제 요소가 상당히 많이 있다. 출제 요소 카운팅을 할 때에는 지금 보시면은 요거 절정 같은 경우에는 출제 요소 카운팅을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2개 정도?
이렇게 두 개 정도가 확실히 출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성탄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과거를 회상한다라고 하는 거 한 가지, 여기 한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산수유 열매와 눈의 대비 이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촉각 사용된 거 세 가지, 그 다음에 성탄제 의미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네 개 이상은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제 요소 카운팅을 하신 다음에 이 작품이 얼마나 유의미하고 우리가 볼만한 가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종길 작가의 성탄제 같은 경우에는요, 14종과 10종에는 실려있지 않고 11종에만 실려있는 문학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솔개 안동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김종길 작가의 작품이고 문학잡서에 실려있는 다른 작품으로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14종에는 실려있었고 11종과 10종에는 실려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서요. 현대시는 이걸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시 부분은 오늘 공부하면서 저는 정보 텍스트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정보 텍스트가 나오려고 하면은 학술 논문을 보통 참고로 하셔서 이런 것들을 끊어내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원문 학술 논문을 좀 찾아낸다면은 추가로 더 많은 예시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궁금하시다면은 혹은 본인이 이제 앞으로 현대시 감상할 때 이거는 비유적 이미지인가?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인가? 이건 어떤 감각 이미지이지? 여기선 어떤 이미지가 쓰였지? 하는 것들을 조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상이 그렇게까지 쉽게 출제가 되진 않는다. 물론 출제 확률도 굉장히 떨어지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작품 강경애의 소금인데요. 우리 뒤쪽에 전체 줄거리와 그 다음에 해설 및 참고자료 먼저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겠습니다. 강경애. 전체 줄거리 먼저 읽고 그 다음 해설 읽고 그 다음 그 위쪽에 보기 읽도록 할게요. 전체 줄거리입니다. 봉엽내 가족은 빚에 쫓겨서 조선을 떠나 간도로 이주한다. 그곳에서 중국인 지주 팡둥의 소장농으로 생계를 이어가나 중국군의 위협과 횡포로 어려움을 겪는다. 어느 날 봉염의 아버지는 용정에서 온 팡둥을 만나러 갔다가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고 이에 분노한 장남 봉식은 집을 떠난다. 봉식을 찾아 용정으로 간 봉염모녀는 팡둥의 집에 머무르며 일을 거들게 되고 봉염모는 팡둥에 의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팡둥은 봉식이 공산당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처형되는 모습을 봤다면서 봉염모녀를 내쫓고 만삭의 봉염모는 헛간에서 해산을 한 뒤 남의 집 유모로 들어가 생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유모로 일하는 동안 자신의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면서 봉염모는 결국 자신의 두 딸을 모두 잃게 된다. 유모 자리도 잃고 혼자 남겨진 봉현모는 소금 밀수를 하다가 발각되어 순사에게 잡혀간다. 이 소금 밀수를 하는 부분이 지금 본문이 실려있는 상황입니다. 해설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인간 문제와 함께 1930년대 간도 이주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다룬 강경애의 대표작 중 하나로 시대 정신의 최대치를 구현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 통치와 수탈 경제를 견디다 못해 고향을 등지고 이주한 간도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삶의 고통, 특히 이주 여성이 겪어야 했던 순환사가 작품 속 주인공인 봉현모의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자, 보기 부분을 보시면 소금은 식민지 시대의 조선을 떠나 간도라는 낯선 곳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품은 채 경제적으로 열악한 현실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던 간도 이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결핍을 생생하게 그린 작품이다. 간도 이주민인 주인공은 일상의 기본적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지독한 가난과 외압에 대한 두려움, 가족의 해체와 이산의 아픔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절망적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외압에 직접적으로 맞서 싸우기는 어렵더라도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간의 공감을 통해 그들만의 내적 연대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부정적 현실에 대항하고자 했던 당시 이주민들의 생존 과정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강경애의 문학 작품은 세 가지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간도 이주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차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젠더 문학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성의 삶을 굉장히 자세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께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실려있는 본문을 같이 읽어보기는 할 텐데요. 상당히 긴 본문이 실려있고 선생님들께서 같이 읽으시면서 어떤 작품인지 느껴보시고 그다음에 어디가 출제 확률이 있을지 같은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 확률이
아예 없다고 하기는 어려운 작품이지만 지금 끊어진 본문에서는 출제 확률이 높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기도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안에서도 출제 요소를 잡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본문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출제 요소 알려드리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서 이런 부분이 출제가 가능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처음 이곳에 와서는 무엇보다도 방 안이 마음에 안 들고 도야지굴이나 쇠 외양간 같이 생각되었다. 그리고 어쩌다 손님이 오면 피해 앉을 곳도 없었다. 그러니 멍하니 낯선 손님과도 마주 앉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시일이 차츰 지나니 낯선 남성 손님이 온다더라도 처음같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았다. 그저 그렁저렁 지낼 만하였다. 그리고 반드시 붓두막 앞에는 비밀 토구를 파두는 것이었다. 그랬다가 어디서 총소리가 나든지 개소리가 요란소리가 나면 온 식구가 그 속에 들어가서 며칠이든지 있곤 하였다. 그리고 옷이나 곡식도 이 움에다 놓고서 시제 입는 옷이나 먹을 양식을 조금씩 꺼내놓고 먹곤 하였다. 말할 것도 없이 보이다니며 마적단 등이 무서워서 이렇게 하곤 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그러나의 표시를 해보시면은 이 그러나를 기준으로 그라고 하는 인물의, 나중에 보면 이게 봉현모가 되는데요. 그라고 하는 인물의 삶이 변했다. 삶의 태도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봉현모의 삶의 태도가 변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 그 지점, 기준점이 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한다면은 그런데 뭔가 여기에서 뭐는 부족하냐면은 봉현모가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문제 출제 확률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엉을 손질한 그는 바구니에 담아둔 팥을 고르기 시작하였다. 고요한 방 안에 파달 소리만 재그럭자르르 하고 났다. 파달과 파달로 시선이 옮아지는 그의 눈이 피곤해지며 참새 소리가 한층 더 뚜렷이 들린다. 동시에 저 참새 소리같이 여러 가지 생각이 순서 없이 지나갔다. 그럼 여기에서 저는 참새 소리 동그라미를 치워보자면 이게 상념이 떠오르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참새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다른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참새 소리가 상념을 하게 된 계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다. 내일이라도 파종을 하게 되면 아침, 점심, 저녁에 몇 마리 쌀을 가져야 할 것. 오늘 봉식이가 팡둥을 만나지 못해서 쌀을 못 가져올 것. 그러나 나무를 팔아서 사라고 한 창감은 사오겠지. 생각이 차츰 희미해지며 졸음이 꼬박꼬박 왔다. 그는 눈을 비비고 문 밖으로 나오다가 무심히 눈에 뜨인 것은 벽에 매달아둔 메주였다. 참, 메주를 내놓아야겠다 하며 바구니를 밖에 내놓고서 메주를 떼어서 문 밖에 가지런히 내놓았다. 그리고 그는 비를 들고 메주의 먼지를 쓸어내었다. 그는 하나하나의 메주덩이를 들어보며 간장이나 서너 동이 빼고 고추장이나 한 단지 담그고 그러자면 소금이나 두어 말은 가져야지 소금 하며 그는 무의식간 한숨을 푹 쉬었다. 그리고 또다시 고향을 그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고향서는 소금으로 이를 다 닦았건만, 자, 거기 밑줄 칩니다. 고향서는 소금으로 이를 다 닦았건만 다리는데도 소금 한 줌이면 후련하게 내려갔는데 하였다. 이게 뭐를 나타내냐면 고향에서는 소금이 풍족했던 어떤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금을 기준으로 현재의 삶과 현재의 처지와 과거의 처지를 좀 대조를 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겁니다. 이 소금의 기준으로. 그가 고향에 있을 때는 하도 없는 것이 많으니까 소금 같은 데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였는지는 모르나 어쨌든 이곳 온 후로부터는 그는 소금 때문에 남몰래 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소금 한 말에 2원 20전, 농가에서는 단번에 한 말을 사보지 못한다. 그러니 한 근, 두 근, 극상 많이 산 데짜 4, 5근에 지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 같은 것도 단번에 담그지를 못하고 소금 생기는 대로 담그다가도 어떤 때는 메주만 썩혀서 장이라고 먹곤 하였다. 장이 싱거우니 온갖 찬이 싱거웠다. 끼니 때가 되면 그는 남편의 얼굴부터 살피게 되고 어쩐지 마음이 송구하였다. 남편은 입 밖에 말은 내지 않으나 번번이 얼굴을 찡그리고 밥술이 차츰 느려지다가 맥없이 술을 놓고 하는 때가 종종 있었다. 이 모양을 바라보는 그는 입안의 밥알이 갑자기 돌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슬며시 술을 놓고 돌아앉았다. 그래서 이 소금이 과거와 현재의 처지를 대조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제 이 뒤에도 소금이 또 새롭게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그는 공산당에 의해 남편을 잃고 가장으로서의 고된 삶을 살아가다가 봉념과 봉희 두 딸마저 병으로 잃고 혼자 남겨진다. 갖은 노력에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그에게 평소 가깝게 지내던 한 이웃이 일본 순사의 눈을 피해 소금 밀수라도 하여 돈을 벌어보라는 제안을 한다. 우레 같은 바람 소리가 대지를 뒤흔드는 어느 날 밤 봉염의 어머니는 소금 넣어 말을 자루에 넣어서 이고 일행의 뒤를 따랐다. 그들 일행은 모두가 6사람인데 그 중에 여인은 봉염의 어머니 뿐이었다. 앞에서 걷는 길잡이는 10여 년을 이 소금 밀수로 늙었기 때문에 눈 감고도 용이하게 길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길잡이에게 무조건 복종을 하였다. 그리고 며칠이든지 소금짐을 지는 기간까지는 벙어리가 되어야 하며 그 대신 의사표시는 전부 행동으로 하곤 하였다. 그들은 열을 지어 나란히 걸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그들은 앞사람의 행동을 주의하며 이 바람소리가 그들을 다그쳐오는 어떤 신발소리 같고 또 어찌 들으면 순사의 고함치는 소리 같아 숨을 죽이곤 하였다. 그리고 어제도 이 근방 어디서 소금짐을 지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지 하며 발걸음 옮김을 따라 이러한 불안이 저 어둠과 같이 그렇게 답답하게 그들의 가슴을 캄캄케 하였다. 자, 어제도 이 근방 어디서 소금짐을 지다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있다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힘겹게 살아야 했던 우리 민족의 실상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금 밀수를 하다가 걸리면은 일본 순사에게 총을 맞아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남들은 속옷을 입었는데 봉염의 어머니는 겹옷을 입고 발가락이 나오는 고무신을 신었다. 그러나 추운 것은 모르겠고 시간이 지날수록 머리에 인 소금자루가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 머리 복판을 쇠뭉치로 사정없이 뚫는 것 같고 때로는 불덩이를 이고 가는 것처럼 자꾸 따가웠다. 그가 처음에 소금자루를 일 때 사내들과 같이 연말을 이려 했으나 사내들이 극력 말림으로 아쉬운 것을 참고 너말을 이게 된 것이다. 그런 것이 소금자루를 이고 단 10리도 오기 전에 이렇게 머리가 아팠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두 손으로 소금자루를 조금씩 쳐들어 아픈 것을 진정하렸으나 아무 쓸데도 없고 팔까지 떨어지는 듯이 아프다. 그는 맘대로 하면 이 소금자루를 힘껏 쥐어뿌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그만 넌떡 죽고 싶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연한 맘뿐이었다. 발길은 여전히 사내들의 뒤를 따라간다. 사내들과 같이 저렇게 나도 등에 저어 봤더라면 이제라도 질 수가 없을까? 그러려면 끈이 있어야지 끈이. 좀 쉬어가지 않으려나? 쉬어갑시다. 금시로 이러한 말이 입 밖에까지 나오다는 칵 막히고 만다. 그리고 여전히 손길은 소금자루를 들어 아픈 것을 진정하려 하였다. 이마와 등허리에서는 땀이 낙수처럼 흘러서 발밑까지 내려왔다. 땀에 젖은 고무신은 왜 그리도 미끄러운지 걸핏하면 그는 쓰러지려 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 벌써 앞에 신발의 소리는 퍽이나 멀어졌다. 그는 기가 나서 따라오면 숨이 콱콱 막히고 옆구리까지 결린다. 2마리나 일 것을 그만 쏟아버릴까? 어쩐 후 소금자루를 어루만지면서도 그는 차마 그리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봉연모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얇은 옷을 입고 그리고 더 적은 소금을 지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옷이 얇다는 것은 더 안 좋은 상황이고 소금을 덜 졌다는 것은 그나마 나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 지금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묘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봉연모의 속마음을 서술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서술을 함으로써 이게 알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느덧 강물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그들은 이 강물 소리만 들어도 한결 답답한 속이 좀 풀리는 듯하였다. 강가에 가면 이 소금짐을 벗어놓고 잠시라도 쉴 것이며 물이라도 실컷 마실 것 등을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강 저편에 무엇들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이 강물 소리를 따라 높아간다. 봉염의 어머니는 시원한 강물 소리조차도 아픔으로 변하여 그의 고막을 바늘 끝으로 꼭꼭 찌르는 듯 이 모양대로 조금만 더 가면 기진하여 죽을 것 같았다. 마침 앞의 사내가 우뚝 서므로 그도 따라섰다. 바람이 무섭게 지나친 후에 어디선가 벌레 울음소리가 물결을 따라 들렸다. 낑 하고 앞에 사내가 앉는 모양이다. 그도 털썩하고 소금자루를 내려놓으며 쓰러졌다. 그리고 얼른 머리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바늘로 버티어 있는 듯한 눈을 억지로 감았다. 그러면서도 앞에 사내들이 참말로 다들 앉았는가 나만이 이렇게 쓰러졌는가 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위쪽에 비해서는 이 아래쪽이 훨씬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인물과 거리를 두고 서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강경의 소금, 이 부분 있죠. 본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금의 의미, 그 다음에 소금의 역할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서술상의 특징을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서술상의 특징을 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로는 뭐를 출제할 수 있느냐? 아까 초반에서는 복렴모를 뭐라고 불렸냐면은 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복렴모라고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복렴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라고 되었을 경우에는 3인칭이라는 거죠. 약간 익명성을 띠게 되는 것인데 뭐 이렇게 3인칭화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거리감을 더 많이 느낀다라고 할 수도 있고 복렴의 어머니라고 함으로써 구체적인 대상을 언급을 해서 그 대상이 겪는 상황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할 수 있게 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대상을 지칭하는 그리고 호칭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이것에서도 어떤 효과를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보여드린 부분에서 윗부분에서는 인물의 내면 심리가 직접적으로 묘사가 잘 되어 있는 반면에 아래쪽에서는 인물이 겪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으나 내면이 그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묶어놓은 다음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문제 내기에 어려운 본문이 나와 있다고 해서 여기서는 아무 문제도 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그럼 무엇을 낼 수 있을까? 어떤 요소가 추가가 된다면 문제를 출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강경의 소금 같은 경우에는 문학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작품이지만 끊어져 있는 본문 부분이 출제를 하기 쉽지가 않은 부분은 맞다. 하지만 지금 소재라든지 아니면 서술상의 특징을 출제할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강경의 작품의 매력을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강경의 작품이 만약에 출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픈 것이 진정되니 온몸이 후들후들 떨린다. 그는 몸을 웅크릴 때 앞에 사내가 그를 쿡 찌른다. 그는 후다닥 일어났다. 사내들이 옷 벗는 소리에 그는 한층 더 정신이 바짝 들었다. 그는 잠깐 주저하다가 옷을 훌훌 벗어 돌돌 뭉쳐서 목에 달아매었다. 그때 그는 놀릴 수 없이 아픈 목을 어루만지며 용전까지 이 목이 이 자리에 붙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리고 사내가 이어주는 소금자루를 입고 다시 걷기 시작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위쪽에서는 또 복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 또 뭐가 나와요? 그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위에 문단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러한 지칭이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주목을 하시게 된다면은 서술자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하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라고 부르나 복렴의 어머니라고 부르나 서술자의 태도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큰 차이는 없으나 이런 호칭이 달라짐으로 해서 서술자의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나온다면은 그 경우에는 어떤 작가의 의도 이런 것들을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런 지칭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철버덕 하는 물소리가 나는 것을 보아 앞사람은 강물에 들어선 모양이다. 벌써 그의 발끝이 모래사장을 거쳐 물속에 들어간다. 그는 오스스 추우며 알 수 없는 겁이 버쩍 들어서 물결을 굽어보았다. 시꺼멓게 보이는 그 속으로 물결 소리만이 요란하였다. 그리고 뭉클뭉클 내리밀치는 물결이 그의 몸을 을러주었다. 그때마다 머리끝이 쭈뼛해지며 오한을 느꼈다. 그리고 흑 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물이 깊어갈수록 발밑에 깔린 돌이 굵어지며 걷기도 몹시 힘들었다. 그것은 돌이 깨느르한 해감탕 속에 묻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걸핏하면 미끈하고 발끝이 줄다름을 치는 바람에 정신이 아득해지고 나였다. 봉염의 어머니는 몇 번이나 발이 미끄러지고 또 곱디디었다. 물은 젖가슴을 확실히 지나쳤다. 그때 그의 발끝은 어떤 바위를 디디다가 미끈하여 다름질쳐 내려간다. 그 순간 온몸이 화끈해지도록 그는 소금자루를 버텨이고 서서 넘어지려는 몸을 바로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벌어지는 다리와 다리를 모으는 수가 없었다. 그리고 소리를 쳐서 앞에 사내들에게 구원을 청하려 하나 웬일인지 숨이 막히고 답답해지며 암만 소리를 질러도 나오지도 않거니와 약간 나오는 목소리도 물결과 바람결에 묻혀버리고 나였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하여 왼발에 힘을 들이고 섰다. 그때 그는 죽는 것도 무서운 것도 아뜩하고 다만 소금자루가 물에 젖으면 녹아버린다는 생각만이 미끄러져가는 발끝으로부터 머리털 끝까지 뻗치었다. 앞서가는 사내들은 거의 강가까지 와서야 봉염의 어머니가 따르지 않는 것을 눈치채고 근방을 찾아보다가 하는 수 없이 길잡이가 오던 길로 와보았다. 길잡이는 용이하게 그를 만났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만 더 지체하였더라면 봉염의 어머니는 죽었으리라 직각되었다. 그는 봉염의 어머니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변 소금자루를 내리어 자기의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그의 발끝에 밟히는 바위를 직각하자 봉염의 어머니가 이렇게 된 원인이 여기 있는 것을 곧 알았다.
그리고 자기는 이 바위 옆을 훨씬 지나쳐 길을 인도하였는데 어쩐 일인가 하며 봉염의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걸었다. 이 봉염의 어머니가 첫 길이다 보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봉염의 어머니는 정신이 흐릿해졌다가 이렇게 걷는 사이에 정신이 조금 들었다. 그러나 몸을 건사하기 어렵게 어지러우며 입안에 국물이 슬슬 돌아 헛구역질이 자꾸 나온다. 그러면서도 머리에는 아직도 소금자루가 있거니 하고 마음대로 머리를 움직이지 못하였다. 그들이 강가까지 왔을 때 마음을 졸이고 있던 나머지 사람들은 우스러 일어났다. 그리고 저만큼 두 사람을 어루만지며 어떤 사람은 눈물까지 흘렸다. 자기들의 신세도 신세려니와 이 부인의 신세가 한층 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적 연대가 드러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금, 이 본문에서는 첫 번째 소금의 의미, 중략 부분을 기점으로 그 앞쪽에서는 과거의 삶과 현재의 삶의 처지를 대조하는 기준점이 돼준다. 그 다음 이제 중략 이후부터는 생계의 수단이자 봉염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봉염 어머니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소재다. 이 정도는 선생님들께서 쓰실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이거를 뭐 키워드다 해가지고 뭐 외우고 이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읊어드리는 이런 용어들과 유사하게 좀 맞춰서 서술하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9페이지와 10페이지에 낙은 별곡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11페이지에 나와 있는 해설 및 참고 자료와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표현상으로는 크게 유의미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강호가사 중에서도 조선 후기 강호가사로서의 어떤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강호가사의 어떤 변천을 참고로 볼 수 있는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감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제 5월, 6월 기출문제 풀이반에서 강호가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했어요. 면항전가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그 강호가사의 어떤 특징과 비교를 좀 하시면서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실게요. 해설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남도진이 1722년경에 지은 강호가사로 경기도 용문산 북쪽 계곡에 자리 잡은 나그남 주변 7, 8경을 완상하면서 살아가는 사대부의 안빈낙도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제 낙은별곡인데 이 작품은 속세의 삶을 중앙 전개에 있는 관리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나타내고 있으며 화자와 관리의 여름, 겨울의 생활을 대비해 편안하고 한가로운 화자의 모습과 관리의 분주한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화자의 삶이 더욱 긍정적이고 가치 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이 작품에서 주목할 것은 화자가 자기 가족과 형의 가족이 모여 사는 삶을 바람직하고 행복하게 여긴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삶과 중앙 전개에 있는 관리의 삶을 대조해서 제시하는 부분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게 좀 유의미하게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과 자기 가족과 형의 가족이 모여 사는 삶을 바람직하고 행복하다라고 여긴다는 점, 이게 소박한 삶의 어떤 행복에 집중을 한다라고 하는 측면이 좀 강조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는 그 다음부터 밑줄 쳤습니다. 강호가사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강호가사의 내용이 자연과의 정신적 합일 추구라는 성리학적 가치관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오전에 수업을 했었던 강호가사, 조선전기의 강호가사의 특징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연과의 정신적 합일 추구와 성리학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조선 후기의 강호가사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삶의 공간으로 인식하지만 가족의 행복과 가문의 화목 등 현실적 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양상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강호가사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한 부분은 조선 전기의 강호가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게 후기까지도 유지는 되지만 후기에는 지금 현실적 가치를 지향하는 방향성도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기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문 한번 읽으면서 중요한 표현, 방식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9페이지입니다. 헌사한 조화옹이 산천을 빚어낼 때 나그남 깊은 골을 날 위하여 삼겨시니, 근데 여기에 보시면 나그남 깊은 골짜기를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이자 자연의 주인이 시적 화자라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봉우리도 빼어나고 경치도 뛰어나다. 어와 주인홍이 명리에 뜻이 없어 진세를 하직하고 암혈에 깃들이니 내 생에 단박한들 분수인이 상관하랴. 이 시행은 좀 중요한데요. 내 생애가 담백하다고 한들 이것이 나의 분수이니까 무슨 상관이랴 라고 하여서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농한제 맑은 창에 주역을 점검하니 소장진태는 성운이 밝아있고 낙천지명은 경계도 깊어세라. 달을 희롱하고 말 있고 앉았으니 천지를 몇 번이나 왕래한고 장금 악기를 비껴서 안아서 슬상에 놓아두고 몸 위에 가지런히 놓고 평우조 한 소리를 보어사에 섞어타며 근데 이제 요 보어사라고 하는 게 중국에서 수입한 악곡의 일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 음악을 섞어서 타면서 긴 가사 짧은 노래 천천히 불러낼 때 유연히 흥이 나니 세상 걱정 전혀 없다. 남촌의 늙은 번님, 북린의 젊은이들 송단에 섞여 앉아 차례 없이 술을 부어 두세 잔 기울이고 무슨 말을 하옵나니 앞론에 벼가 좋고 뒷내에 곡이 많대 춘산에 비온 후에 미골도 살쪘다네. 지금 이 두 줄은 위쪽에 지금 나온 남촌의 늙은 번님과 북린의 젊은이들의 한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중의 이런 말씀 소일이 족하거니 분분한 한시비야 귓결엔들 들릴 소냐. 해당화 깊은 곳에 낚싯대에 메고 가며 어부사 한 곡조를 바람결에 흘려불려. 이 어부사도 가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뭐 12가사 중에 한 곡조라고 하는데 이연보가 개작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동의 피리소리에 넌지시 화답하니 석양방초 길에 걸음마다 더디구나. 동풍이 건듯 불어 새우를 재촉하니 도롱이 걸치고서 바위에 앉으니 용면을 불러내어 이 영상 그리고자 영욕을 불관하니 세살을 내 알더냐. 주육에 빠진 분들 부귀를 자랑마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속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를 대조를 하는 거죠. 부귀를 자랑하지 마라. 여름날 더운 길에 홍진간에 분주하며 겨울밤 추운 새벽 대루원에 서성이니 자네는 좋다 하나 내 보기엔 괴로워라. 그러니까 이제 조선 전기 강호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내적 갈등이 일어났으면은 어쨌든 그 중에서 자연을 조금 더 지향하고 있기는 하지만 속세 정치에 대한 어떤 걱정도 좀 추가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이것을 온전히 조금 내려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어와 내 신세를 내 말하니 자네 듣소. 삼복의 날 더우면 배구선 높이 들고 풍령에 기대에 다리 펴고 누웠으니 편안한 이 거동을 그 누가 겨를 쏘냐. 동짓밤 눈 온 후에 더운 방에 이불 덮고 목침을 돋아배고 해돋도록 잠을 자니 편함도 편할시고 고단함 있을 소냐. 삼공이 귀타하나 나는 아니 바꾸리라. 값으로 따진다면 망금인들 당할 손가. 자 보시면 삼공 동그라미 하시고 망금 동그라미 하시면은 이 삼공은 관직으로서 굉장히 높은 관직이고 망금은 재산으로서의 굉장히 풍족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속세적인 가치를 다 거부를 하고 있는 거죠. 강호가사라고 한다면은 가장 넓게 폭넓게 정의를 내리자고 한다면은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지니고 자연지향적인 삶의 목적을 달성하는 가사류를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기가사류는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적인 갈등, 전개와 자연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도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충의 사상이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기로 오면 올수록 무엇만 남게 되냐면 핵심적으로 강호라고 하는 자연을 즐긴다라고 하는 의식만 골자를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걷어져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변화상을 좀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리밤 맞들이니 팔진미 부럽잖고 헌 배우시 알맞으니 비단가져 무엇할까. 옥류폭 노한 물살 돌을 박차 떨어지니 하포의 명월줄을 옥반에 굴리는 듯 은고리 수정렴을 난간에 걸었는 듯 티끌 묻은 긴 각근을 타경호에 씻어내니 귀 씻던 옛 타랍이 자네 혼자 높을 소냐. 그러니까 이제 이 소보허유의 고사가 인용이 된 건데 허유가 귀를 씻었듯이 자기도 각근을 씻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속세의 어떤 먼지라든지 자기에게 닿았던 어떤 흔적을 씻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곡천 긴긴굽이 초당을 둘렀으니 드넓은 저 강물아 세상으로 가지 마라. 연사에 막대 짚어 무른 게 내려가니 양안의 나는 도와 붉은 안개 자욱하다. 물 위에 뜬 꽃을 손으로 건진 뜻은 충강을 누설하여 세간에 전할세라. 당구를 넘어들어 자연례에 지나가니
향로봉 나무 안개 햇빛에 빛이었다. 구변담 고인물이 거울처럼 맑구나. 속세 잊은 저 백구야 너와 나와 벗이 되어 물가에 놀리면서 세상을 잊자꾸나. 청학동 좁은 길로 선부연 찾아가니 방고씨적 생긴 가마 제작도 공교하다. 형산에 만든 솥을 뉘라서 옮겨왔나 석간에 걸린 폭포 상하연에 떨어지니 공연한 벼락소리 대낮에 들리는고 계산에 취한 흥이 해지는 줄 잊었는데 쌍개암 먼 북소리 갈 길을 재촉하네. 퉁소에 봄을 담아 유교로 돌아드니 서산의 상쾌한 기운 사이당에 이어졌네. 어와 우리 형님 환정이 전혀 없어.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공명을 사양하고 삼족화로 돌아오니 재앙의 남은 물결 신변에 미칠 소냐. 긴 백에 높이 뱉고 두 노인이 나란히 누워 이 두 노인은 화자와 형을 얘기하는 겁니다. 스라의 모든 자손 차례로 늘어서니 먹으나 못 먹으나 이 안이 즐거운가 아마도 수석에 소유하여 남은 세월 마치리라 라고 해서 현실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호 가사의 조선 전기 가사의 어떤 흐름과 조선 후기의 가사의 흐름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시험에서 이거를 참고를 하려면은 이 작품이 출제가 된다라기보다는 조선 전기 어떤 시가의 흐름과 조선 후기 시가의 흐름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 시가의 경우에는 어떤 문학 작품의 갈래가 나왔을 때 원형 모습이 거의 다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충의관념이 거의 대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조선 후기로 올수록 이런 유교관념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일상적인 것, 속세의 것, 그리고 본능적인 것을 추구를 하는 어떤 흐름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것이 문학 작품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런데 나금별곡도 그러한 영향이 강호 가사에 영향을 미친 결과 변형된 형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모든 작품에도 선생님들께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요. 참고로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금 옥루몽 나와 있는데요. 이 옥루몽은 예전에 이전에 있었던 문학 자습서에서만 실려 있었고 그 이후에는 좀 보기가 어려운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구운몽이랑 관련이 되어 있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이전 삶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꿈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몽짤계 소설의 일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운몽에서 나왔던 어떤 한 남성과 여러 여성의 결연관계 그런 것들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작품은 결연관계였던 두 남녀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로 대립하는 장면에 해당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성 영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성 영웅의 한계에 대한 정보 텍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12페이지입니다. 작품 속 인물이 형상화될 때는 당대의 사회적 지배의식에 영향을 받는다. 고전 소설 속 여성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는 인물들 역시 남성 중심 사회라는 당대의 영향을 받아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밑줄을 쳤는데요. 영웅소설의 관습에 따라 그려지는 여성 영웅들의 경우 대다수가 남성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습이 형상화될 뿐 자신이 여성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한계에 대한 개선 의지는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까지만 밑줄을 쳤습니다. 예를 들어 작품 속 여성 인물들은 남복 후 영웅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정체성 또한 충이라는 당시 남성 사대부 중심 가치관을 반영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전장에서의 영웅적 활약이 애정관계에 있는 남성을 조력하기 위한 것이거나 남성 인물의 인정을 받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한다. 옥루몽의 강남옥 역시 여성영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녀는 양창곡에 대한 절개를 지키려다 강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놓였지만 도사에 의해 구조된 후 그로부터 도술, 검술을 전수받아 영웅적 능력을 가지게 된다. 도사의 명을 받고 고국인 명나라에 맞서 영웅적 활약을 펼치지만 그녀의 능력은 전장의 도원수로 출정한 양창곡과 맞닥뜨린 이후 양창곡을 위해서만 발휘된다. 이러한 면모는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 영웅으로서의 작품 속 인물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래서 남장 모티프의 의의와 한계 부분을 우리가 항상 봤었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여성 영웅의 어떤 한계를 다루고 있는 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는 문학 작품은 고전 시가든 고전 소설이든 현대 시든 현대 소설이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고전 문학의 경우에는 여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모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난 작품들을 중심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작품들의 중요성이 점차 높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런 작품들을 따로 모아서 예를 들어서 박시전이라든지 홍계월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춘풍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서도 여성에 대해 초점을 맞춰서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공부를 좀 더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옥루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남영로의 작품입니다. 뒤쪽에 해설 먼저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에 남영로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고전 소설이다. 총 64회의 회장체로 이루어져 있는 방대한 양의 장편소설로 조선 후기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주인공 양창곡의 영웅적 일대기를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불교, 도교 사상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한다. 현실 꿈 현실의 환몽구조가 나타난다는 점에서는 구운몽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세속적 삶을 부정적인 것으로 다룬 구운몽과는 달리 현실에서의 부귀 영화를 긍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그래서 이제 아래쪽에 나와 있는 전체 줄거리는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강남홍이 등장하는 본문 부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홍랑이 다시 공중을 향해 두 손으로 쌍검을 받고 바람과 같이 몸을 돌려 말 위에서 춤추며 사방으로 내달리니 휘날리는 흰 눈이 공중에 나부끼는 듯하고 조각조각 떨어진 꽃잎이 바람 앞에 날리는 듯하더니 갑자기 한 줄기 푸른 기운이 안개같이 일어나며 사람과 말이 점점 보이지 않더라. 지금 말하는 듯이 이제 서술이 되어 있는데 홍랑의 영웅적인 면모, 그 다음에 기이한 도술, 이런 신이한 능력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유경이 크게 놀라 방청극을 들고 동쪽으로 충돌하면 무수한 부용검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오고 서쪽으로 충돌해도 무수한 부용검이 공중에서 떨어져 내려오니 소유경이 허둥지둥해 우러러보니 무수한 부용검이 하늘에 흩어져 있고 굽어보니 무수한 부용검이 땅에 가득 차 있어 칼날천지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에 정신이 혼미하고 진퇴할 길이 없어 마치 구름과 안개 사이에 있는 듯하더라. 이건 이제 소유경의 심정을 서술해 준 거죠. 소유경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해 내가 어찌 이곳에서 죽을 줄 알았으리오. 방청극을 들어 푸른 기운을 헤쳐 나가고자 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낭랑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 명나라의 이름난 장수를 내 손으로 죽이면 의리가 아니라 살 길을 마련해 주노니 장군은 원수에게 돌아가 빨리 대군을 거두어 돌아가도록 아뢰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보시면 명나라의 이름난 장수를 내 손으로 죽이면 의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홍랑의 고국이 명나라이기 때문에 그 명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제시를 한 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을 마침에 푸른 기운이 점차 사라지고 홍랑이 다시 부용검을 들고 웃으며 바람에 나부끼듯 본진으로 돌아가니 소유경이 감히 쫓지 못하고 돌아와 양원소를 뵙고 숨을 헐떡이며 망연자실하더라. 제가 비록 용렬하나 병서를 여러 줄 읽고 무예를 약간 배워 전쟁터에 나서면서 겁낸 적이 없고 적을 대해 용맹을 떨쳤나이다. 그런데 오늘 남만장수는 사람이 아니오 분명 하늘 위의 신으로 바람같이 빠르고 번개같이 급해 어지럽고 황홀해 헤아리기 어려우니 붙잡고자 하나 붙잡을 수 없고 도망가고자 하나 피하기 어렵더이다. 사마양저의 병법과 맹분 오획의 용맹이 있더라도 이 장수 앞에서는 소용없을까 하나이다. 양원수가, 이게 양창곡이죠. 양원수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근심해 오늘은 이미 해가 졌으니 내일 다시 싸우되 만약 이 장수를 사로잡지 못하면 내가 맹세코 해군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데리고 돌아가라고 했는데 얘가 돌아가지 않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략. 이제 뭐냐면은 둘 사이에 어떤 인연을 확인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양원수가 귀 기울여 들으니 어찌 그 곡조를 모르리오. 어찌 그 곡조를 모르겠느냐라고 지금 서술자의 목소리가 또 드러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여러 장수를 돌아보며 옛적에 장자방이 계명산에 올라 퉁소를 불어 초나라 병사들을 흩어지게 했는데 알지 못하겠도다. 이곳에서 어떤 사람이 능히 이 곡조를 아는고. 내가 어렸을 때 옥피리를 배워 몇 곡조를 기억하니 이제 마땅히 한 곡조를 시험해 삼군의 처량한 마음을 진정시키리라. 상자에서 옥피리를 꺼내어 장막을 높이 걷고 책상에 기대어 한 곡을 부니 그 소리가 화평하고 호방해 마치 봄물결이 천리장강에 흐르는 듯하고 3월의 화창한 바람이 아름다운 나무에 불어오는 듯해 한 번 불매 처량한 마음이 기쁘게 풀어지고 두 번 불매 호탕한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 군중의 자연이 평온해지더라. 양원수가 또 음료를 받고 한 곡을 부니 그 소리가 웅장하고 너그러워 도문의 협객이 축에 맞춰 노래하는 듯하고 변방에 출전하는 장군이 철기를 울리는 듯하더라.
마카상군이 기세가 늠름해져 북을 차고 북을 치고 칼춤을 추며 다시 한번 싸우길 원하니 양원수가 웃으며 옥피리 불기를 그치고 다시 군막으로 들어가 몸을 뒤척이며 생각하되, 자, 이 옥피리 불기가 양창곡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천하를 두루다니며 인재를 다 보지는 못했으나 오랑캐 땅에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있을 줄 어찌 알았으리요. 남만장수의 무예와 병법을 보니 참으로 이 나라의 선비 가운데 그와 견줄 사람이 없고 천하의 기재이거늘 이 밤 옥필이 역시 평범한 사람이 불 수 있는 바가 아니로다. 이는 하늘이 우리 명나라를 돕지 않고 조물주가 나의 큰 공로를 시기에 인재를 내어 남만왕을 도우미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 군막으로 소사마를 다시 불러 묻기를 장군이 어제 진중에서 남만장수의 용모를 자세히 보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사마가 대답하길 가시덤불 속 꽃다운 풀이 분명하고 기와조각 속 보석이 완연하니 잠깐 보았으나 어찌 잊을 수 있으리이까. 당돌한 기상은 이 시대의 영웅이요 아리따운 태도는 천고의 가인이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아리따운 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약한 허리와 가느다란 눈썹은 남자의 풍모가 적으나 여성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빼어난 용모와 용맹한 기상 역시 여자의 자태가 아니니 여자인 듯 했는데 사실 여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개 남자로 논한다면 고금에 없는 인재요 여자로 논한다면 나라와 성을 기울게 할 미인일까 하나이다, 경국지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양원수가 듣고 묵묵히 말이 없더라. 이때 홍랑이 사부의 명으로 남만왕을 도우러 왔으나 또한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에 부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이 의리가 아니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찾았어라 라고 만약에 한다면 부모의 나라를 저버리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조용히 옥피리를 불어 장자방이 초나라 병사인 강동의 자제들을 흩어지게 한 술법을 본받고자 함이거늘 뜻밖의 명나라 진영 안에서도 옥피리로 화답하니, 자, 옥피리를 동그라미를 쳐보시면은 둘 다 서로의 어떤 재능을 알아보는 계기가 되는 소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둘 사이의 어떤 인연을 확인하게 되는 소재가 되겠죠. 비록 곡조는 다르나 음률의 차이가 나지 않고 기상은 현격하게 다르나 뜻에 다름이 없어 마치 아침 햇살에 빛 깔고 온 봉황암수가 화답한가 같더라. 홍랑이 옥피리 불기를 멈추고 망연자실에 고개를 숙이고 오래 생각하길 백운도사께서 말씀하시길 그 다음 저는 밑줄을 쳤는데요. 이 옥피리가 본디 한 쌍으로 한 개는 문창성에게 있으니 그대가 고국에 돌아갈 기회가 이 옥피리에 달려있노라 하셨거늘 명나라 원수가 어찌 문창성의 성정이 아니리오까지 밑줄을 쳤습니다. 즉 전생의 어떤 인연을 지금 갑자기 짐작을 해보고 있는 거죠. 옥피리 때문에. 그러나 하늘이 옥피리를 만들 때 어찌 한 쌍을 만들었으며 이미 한 쌍이 있다면 어찌 남북에서 그 짝을 잃게 하여 서로 만남이 이같이 더딘고, 또 생각하길 이 옥피리가 짝이 있다면 그것을 부는 사람이 분명 짝이 될지라. 하늘이 내려다보시고 밝은 달이 비추시니 강남홍에 짝이 될 사람은 양공자 한 분이라. 혹시 조물주가 도우시고 보살께서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양공자께서 이제 명나라 진영의 도원수가 되어 오신 것인가? 내가 어제 진영 앞에서 병법을 보았고 오늘 달빛 아래 다시 옥피리 소리를 들으니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인자라. 내가 마땅히 내일 도전에 원수의 용모를 자세히 보리라 라고 해서 이제 제외를 하려고 본인이 마땅히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부분은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이 돼요.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특정 작품, 선생님들께서 이제 낯선 작품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실 텐데 특정 작품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제 5, 6월반 기출문제반에서 제가 변형 문제를 드렸었잖아요. 변형 문제를 드렸을 때 면왕정가라고 하는 강호가도에 해당하는 내용을 복습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상춘곡이라고 하는 다른 강호가도 작품을 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면왕정가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서 상춘곡을 풀어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작품에 집착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을 좀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시간도 아끼실 수가 있고 새로운 작품이 나온다 하더라도 좀 잘 대응해 나가실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작품 지금 윤조병의 농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조병의 농토 읽기에 앞서서 전체 줄거리 먼저 읽어본 다음에 해설 읽고 보기 읽은 다음에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극 희곡 작품이기 때문에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크게 설명할 부분은 없지만 혹시나 출제가 될까봐 낯선 작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줄거리입니다. 돌쇠 가문은 할아버지 덤쇠 때부터 아버지 한쇠, 아들 돌쇠에 이르기까지 150년간 3대에 걸쳐서 지주 어른 가문의 노비로 살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지주 어른을 대신하여 헌신하였다.
그때마다 지주 어른의 가문은 돌쇠 가문에게 노비 문서와 땅 문서를 주기로 약속하며 회유하였으나 위기가 지나간 뒤에는 그 문서들을 다시 빼앗는 일을 반복하였다. 돌쇠는 지주 어른에게 받기로 한 약속한 석산 땅을 일구어 봉답을 마련하고자 한다. 그러던 중 돌쇠의 아들이 죽고 손자 창렬이 도해지로 나간 뒤 실종된다. 댐공사가 진행되면서 돌쇠가 살고 있던 지렁내 마을이 수몰지구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점순내는 전전긍긍한다. 돌쇠는 지주 어른으로부터 석산을 깨서 둑 쌓는 데 사용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다. 점순네 딸 점순은 도해지에서 술집을 전전하던 끝에 실어증에 걸려 돌아오고 점순네는 점순을 회복시키고자 해골물을 마시게 하는 등 미신에 집착한다. 어느 날 점순은 혼자 석산에 올라갔다가 난포가 터지면서 떨어진 돌에 맞아 죽는다. 점순의 장례를 마치고 모인 마을 사람들은 상만으로부터 지주 어른이 석산 봉답 있는 자리에 별장을 짓기로 했다는 얘기를 전해 듣는다. 점순이 죽은 이유와 돌쇠가 할아버지 때부터 읽어온 석산을 빼앗기는 것이 모두 지주 어른의 별장을 짓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분노하고 지주 어른에게 복수를 하고자 무기를 든다. 그때 청년 일수로부터 수문이 건설되어 곧 마을로 물이 들어찰 것이라는 경고를 들은 마을 사람들은 절규하고 돌쇠는 다시 지주 어른의 밑에 들어가 소장농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윤조병 작가의 농민극 3부작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농촌 사회의 현실과 농사꾼들의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희곡이다. 소장농으로 3대째 지주 어른의 가문에서 노비 생활을 하고 있는 돌쇠네는 동학혁명, 일제강점, 6.25 전쟁 등의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 지주 어른의 횡포에도 농토에 정을 주며 농사일에 파묻혀 살아간다. 지주 어른의 배신으로 농토를 빼앗겼음에도 그에 저항하지 못하는 돌쇠의 모습을 통해 그 다음 이제 밑줄을 치셔야 되는데요. 당대의 농민들이 비극적인 운명과 농촌의 사회구조적인 모순이 강조된다. 그 다음 계속 밑줄 치시면 되는데요. 산업화 시대의 도시와 농촌의 격차 확대, 정부의 개발 산업으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그로 인한 농민들의 참상과 고달픔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것을 좀 쓰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보기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보기 볼게요. 농토는 지주의 가문에 예속되어 3대째 소장농을 이어오고 있는 민족 인물의 가족사를 통해 봉건적 지주의 행포와 근대화의 미명하에 이루어진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 피폐한 삶을 감내하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준다. 특히 신분제에 얽혀있던 과거를 지나 신분제가 폐지된 작중의 현실에서도 지배 피지배적 관계가 그대로 답습되는 모습이 드러난다. 지배계층은 피지배층의 죽음에 대한 사과와 애도가 전혀 없으며 세경으로 피지배층에게 주기로 약속한 토지가 국가개발로 인해 값이 오르자 땅 문서가 자신에게 있다며 도로 빼앗아 버린다. 이는 신분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토지의 소유권, 즉 자본을 이용한 억압과 착취, 수탈이 지속됨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험난했던 민족사의 흐름 속에서 사회적 모순을 견디며 살아온 농민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그들의 아픔을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금 점순이의 죽음부터 그 뒤에 이제 마을이 수몰될 위기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자, 희곡을 공부하실 때는 선생님들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은 희곡이라고 하는 것이 소설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희곡은 행동과 대사로 모든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진 문학작품이 소설에서 서술자의 어떤 목소리를 반영을 할 때 어떻게 변형이 되어 가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출제가 될 때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고 하기에는 희곡 작품을 하나 출제하는 게 조금 부담감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출제를 하냐면은 봉산탈춤과 현대극을 엮어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현대극 중에서도 실험극, 서사극을 출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희곡은 약간 전통적인 희극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통적인 희극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실험극처럼 해설자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실험적인 표현 방식이 등장하는 작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그냥 참고로만 읽어두시면 될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낭독을 해드리는데 이 작품보다는 작년에 이제 좀 실려 있었던 한시연대기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한시연대기 같은 작품들이 오히려 실험극에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등장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작품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작품을 좀 골라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실전 모의고사 사회에 국물이 싸웁니다가 나와 있어서 요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극작품 중에서는 지금 국물이 싸웁니다 정도만 좀 함께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유시 3대록도 있긴 한데 요거는 이제 고전 소설 중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작품이다. 그래서 앞으로 읽는 작품들이 조금 더 유의미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돌쇠는 지렁내 마을에서 지주 어른의 땅을 경작하는 소작농이다. 돌쇠 할아버지 덤쇠와 아버지 한쇠는 지주 어른의 가문에 예속된 노비로 위기가 올 때마다 주인을 대신해 헌신했지만 그 대가로 받기로 약속한 노비 문서와 땅 문서를 번번이 빼앗겼다. 댐 건설로 인해 근데 이 댐 건설이 근대화 산업화 시기에 이루어진 국가의 토지 개발이기 때문에 농민들을 좀 희생시키는 그런 면모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마을이 수몰지구로 선정되자 다른 주민들은 걱정하지만 돌쇠는 지주 어른에게 받기로 약속한 선산 땅을 믿고 농사일에 매진하며 며느리 점순네, 손녀 점순과 함께 틈틈이 석산 땅을 일군다. 점순네, 뭔 소리지요? 돌쇠, 글씨. 점순네, 공사장 남포 소리는 너무 가까이서 들리네요. 그러니까 댐 공사를 하는 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 가까이서 들린다. 다른 소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남포 소리가 지주 어른이 별장 세우기 위해서 내고 있는 남포 소리예요. 점순네 돌쇠 일수가 시선을 마주치며 불안해하는데 또 한 차례 땅이 울린다. 일수 석산 쪽이요. 점순네 멋이요? 벌떡 일어선다. 점순네가 고사트로 달려가고 일수는 연초 건조장 탑으로 뛰어 올라가고 돌쇠는 뒷마당으로 간다. 점순네 어디요? 일수 탑에서 석산이 맞구먼요. 석산에서 먼지가 피어올라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석산이 지주 어르신이 돌쇠에게 주기로 한 땅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땅을 얻지 못하게 되죠. 점순네 어디 일수 바유 댐 공사 허는 오봉사님은 저쪽인디 바로 배암산 뒤에서 먼지가 오르자뇨. 점순네 틀림없구먼 이 일을 워치키 한다. 아버님 뭔 일이래요? 왜 우리 석산거정 깬대요? 야 돌쇠 한번 시선을 줄 뿐 대답을 않는다. 일수 석산도 바로 골채기구먼요. 점순네 뭐요? 그럼 우리 봉답은 워치키 된 거요. 잘 봐. 일수 골채기 양지짝이 틀림없어요. 양지짝이요. 점순네 이 일을 웠죠. 양지짝이면 본물을 파놓은 딘디 거길 깨면 우리 엿두럭은 천둥지기도 못하는디 아버님 뭔 일이래요. 야 아버님 돌쇠 본물은 그대로 남는다는구먼. 바로 그 윙께. 그러니까 지금 이 돌쇠는 이 공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추론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돌쇠가 왜 이렇게 대답을 하는가? 공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좀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점순네 봉답하고 본물은 그대로 남는다고요? 돌쇠 그래요. 양지짝 위만 깨니께. 점순네 다행이다 싶어. 야 그러면 살았어요.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가까스로 들마루로 다가와서 기퉁이에 앉는다. 돌쇠 점순이가 호미로 돌을 깨는디요. 점순네 야 그럼 우리 점순이 달려가서 아랫방 윗방 문을 열어젖힌다. 없어요. 없구먼요. 텐마루 위를 본다. 신발하고 호미가 없어졌어요. 점순이가 산에 갔어요. 들마루에 책을 보고 책은 있는디 이 일을 웠죠. 꼭 산에 갔구만요. 산에 갔어요. 일수 탑에서 내려와 야 지가 산에 가도 좋다고 했어요. 오토바이가 요란스럽게 달려온다. 점순네 웠죠. 점순이가 석산을 갔는디 남포가 터졌단 말이요. 웠죠 이 일을. 일수 가봐야지요. 웠죠요. 지가 가봐야겠구만요. 달려간다. 점순네 아버님 지도 댕겨와야겠어요. 허둥대며 달려간다.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급히 먹고 헬멧 쓴 두 사나이가 어른내로 들어간다. 돌쇠가 불안한 듯 석산 쪽을 바라보다가 들마루에 널려진 목목새의 돈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석산 쪽에서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온다. 소리들 사고다 사고요. 돌쇠가 퍼뜩 그쪽을 본다. 소리들 점순이가 돌에 맞았다. 점순이가 돌에 맞았다. 돌쇠가 휘청한다. 가까스로 오동나무에 기댄 그가 석산을 향해 뭔가 외치려고 한다. 그러나 소리가 나오지 않아 애를 쓴다. 결국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저항하고자 하나 이때까지 계속해서 노비로 살아온 삶 때문에 저항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뱉지 못하고 무릎을 꿇듯 미끄러져 내린다. 무대가 서서히 어두워진다. 무대가 밝아진다. 낡은 상복을 입은 점순네가 옥돌레 부축으로 텐마루에 걸터 앉아서 허공을 바라본다. 돌쇠는 덕근, 진모, 갑석 등 마을 사람과 들마루에 앉아있다. 점순을 묶어 돌아온 듯 삽, 갱이, 가래 따위가 옆에 놓였다. 중략. 상만 내가 안 그러게 됐어? 안 그러게 됐느냔 말이오. 덕근 이 사람아 그늘로 들어오기나 혀. 들어와서 뭔 말인지 차분하게 혀야 알지. 상만 그대로 내가 말이여 집으로 가다가 찬물 내려 건너는디 너무 뜨거워서 시수를 안 혔겠어? 덕근 그래서 상만 시수를 하고 난께 시상이 야속하구나 허는 맴이 들어 점순이가 누운 자리라도 한 번 더 볼까 하고 돌아보는디 글씨 석상 골채기에 웬 사람들이 잔뜩 몰켜 있잖겠어? 덕근 그려서 상만 올라갔지. 본께 글씨 읍내 사람들하고 서울 사람들이 20-남은 되게 몰켜 있는데 저 어르신하고 서울서 높은 데 있는 둘째가 보이더란 말이여. 진모 그려서요. 상만 읍내 사람 붙잡고 물어본 게 글씨 어르신네가 거기다가 별장을 짓는냐. 별장을 말이여.
모두 무엇이요? 점순내 아니 아저씨 우리 봉답 있는 데다가 별장을 짓는다고요? 상만 그렇다니께 진뭐 그럴 리가 있겠어요 아니겠지요. 상만 나도 기영가 미영가 혀서 달려왔는디 지금 본게 참말이구먼 그랴. 가서 보라고 대문만 남은 거요. 문지방하고 머름지방 다 뜯고 개박과정 내려놨어. 그러니까 지주가 원래 살던 집을 다 부서뜨리고 지금 산 위에 별장을 짓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모두 무엇이요? 모두 우르르 달려가 담 너머로 혹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다. 돌쇠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은 엄청난 사실을 확인한 충격과 마을을 떠날 때가 눈앞에 닥쳤다는 절박한 현실감에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서서히 돌아온다. 상만 댐에 물이 차면 개가 전망이 젤로 좋다더만 점순이가 돌에 맞은 것도 댐 공사 난포가 아니고 별장 짓는 난포에 맞은 것이요. 점순네 몰랐구만요. 지도 까맣게 몰랐어요. 지가 어르신네 간 게 엊그젠디 이럴 수가 있대요? 읍주? 점순네가 흩어진 보리대 위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옥돌레가 다가가서 말없이 점순네를 끌어안는다. 침묵이 흐른다. 갑석 우리도 인전 떠나야 하는디 어디로 간대요? 지금 마을이 다 수몰될 위기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돌쇠 비로소 센 게 산천이고 센 게 논밭인디 어디 가면 몸둘 띠였겠어. 고향을 떠나는 게 쉰 일 아니고 산천마다 주인이 있고 논밭마다 임자가 있어서 증이나 몸둘 띠 없으면 내오고 석상 골채기로 가자고 음지짝은 몸둘 수 있으니까 이제 양지 쪽은 지주가 가졌으니까 음지 쪽은 그래도 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음지를 대안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덕근 가만 돌쇠 자네 어른이 양지짝으로 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구만. 모두의 시선이 돌쇠에게 집중된다. 덕근 그렇지? 돌쇠 상만 싸게 말을 혀. 점순네 아부님 돌쇠 그려. 모두 뭐시? 돌쇠 어쩌 주인이 간다는디. 덕근 주인? 돌쇠 우린 문서가 없어. 댐에 수문이 꽂히고 지렁내가 물에 잠기면 떠나야 하는디 우리나 어르신네나 마찬가지요. 상만 옛기 망할 자석 우리 헌티엔 말 한마디 없이 어른네 헌티 가세요 가세요 했어? 덕근 어른네가 양지짝에 별장을 세우면 돌쇠 자네 헌티 음지짝을 줄 것 같은감? 음지짝에 들어가 봉답대기 붙여 먹고 살 것 같여? 상만 소갈갱이도 없어? 달나라 댕겨오고 별나라 꺼정 가는 시상이요. 선대가 당원 원혼을 몰러? 했더니 이제 점순네가 아저씨들 아버님을 너무 닥다르지 마세요. 밭을 살려면 변두리를 보고 논을 살려면 두렁을 보라고 했는데 그걸 못한 게 한이구먼요. 돌쇠 내언티 궁성들 되는 건 괜찮은데 조상꺼정 말치렵 시키면 못 써. 상만 허자났구만. 선대가 종살이에서 맹글어준 땅도 뺏기면서 했더니 돌쇠가 내도 그분들이 워치키 살아오셨는지 알고 있어. 아버지 한쇠씨가 말짱 얘기하셨고 내 눈으로다가 똑똑하게 보기도 했은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지금 본문에서 희곡으로도 조금 유의미한 대사들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유의미한 대사들이 나와 있지가 않아서 어디를 밑줄을 쳐가지고 출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뚜렷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고요. 그냥 이런 게 희곡이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용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 정도 보는 수준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형 확인 문제에 실려있는 유형 연습에 실려있는 작품들이 제일 조금 낯설면서도 뭔가 문제 출제하기에 애매한 작품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이 이후에 실전 모의고사에 실려있는 작품들이 훨씬 더 유의미하고 볼만하다 이런 작품들이 많이 실려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한 회씩 읽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문학 작품들 또 낯선 것들 봐갈 거거든요. 수능 완성 작품들을 볼 때에는 지금 여기에 그려져 있는 것과 같이 제가 도표를 좀 그려드리면서 선생님들 낯선 문학 작품들 어떻게 처음 봤을 때 좀 해석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또 낯선 문학 작품들 함께 해석하면서 공부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